김미경 씨와 함께 죽음의 수용소로 가보겠습니다. 쌤한테는 이 책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죽음의 수용소를 접하고 난 뒤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네. 그 이후로 제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글을 쓴 작가가 빅터 프랑클이라는 네네네. 분이에요. 굉장히 네. 유명한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네네.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태어났고요. 네. 평생을 그 종합병원의 신경정신과 의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에 여러 군데의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거기에서 네. 살아남아가지고 네. 자기 자신의 자서전 그런 책을 씀으로 인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더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자기 자신의 심리 상태와 그다음에 타인들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의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 프랭클이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 네네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였죠? 충격 단계입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너무 네.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밖에서 특히나 조금 더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사람일수록 수용소 안의 그 생활은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독일 엘리트 계층으로 네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수용소 안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를 네. 이루는 것들이 모두 다 독일적인 것인데 네. 그것을 부정해야만 되는, 그렇죠. 즉 자기 부정을 해야만 하는 네. 사태에 몰리는 거잖아요. 네네. 수용소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90%가 소위 말하는 목욕탕이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것은 가스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90%가 가스실로 가고 남아있는 10%도 온몸의 털을 다 깎인 채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중품을 모두 내놓은 그런 상태로 빈 몸뚱이인 상태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말을 하자면 벌거벗은 실존이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프랭클이 아주 충격으로 느낀 것은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로고테라피 원고를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한테 이걸 좀 보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프랭클한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죠. 그 말은 사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도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감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수용소 안에서 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어린아이가 배고픔에 쓰러져도 그것을 무감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 죽은 시체에서 내한테 필요한 뭐 장화, 그 옷을 자기가 가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옆의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지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프랭클이 느낀 점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한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재밌는 대목들도 있었어요. 네. 그 수용소에서 이제 극한의 상황에 몰려 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고 예, 맞습니다. 충치도 없었으며 네네. 불면증도 없었고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욕도 네, 없었다라고 얘기를 꿈에서조차도 그걸-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수용소에서 풀려 나왔을 때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감금의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코 자유로운 인간은 아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통 이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을 마치 남처럼 바라보는 거죠. 네. 그 우리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해리성 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도덕성의 결핍이었잖아요. 그렇죠. 폭력적으로 되는 거. 네네네. 저는 이제 보리밭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네. 밟고 지나가는 네. 장면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네. 예전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본인이 그런 최악의 순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해도 된다.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수용소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한 동료가 찾아와서 살아남는 방법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네. 일단 설모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설모 있게 보이려면은 네. 깨진 유리 가지고 면도를 해서라도 생기가 있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생기가 안 날 때는 볼을 꼬집어서라도 예, 얼굴에 화색이 돌아야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비실되면 바로 가스실로 가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극단의 백척 강도에 네. 서 있는데 네. 그 상태에서 자기 쓸모를 네.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 네, 몰렸다라는 그 자체가 네. 참 그렇죠. 나쁩니다. 네. 그 안에서는 사람으로 불리는 게 아니고 네. 번호로 불리거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번호로 불린다는 것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취급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일하는 하나의 그 도구로, 기계로 그렇게 봐지는 거니까 인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프랭클이 견딜 수 있는 여러 힘 중에 하나가 네. 살아남아야 하는 의미를 가슴속에 품는 네, 거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 프랭클은 어떤 의미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나요?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부인을 만나는 거였어요. 살아남아서 아이고. 부인을 만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평생 연구했던 로고 테라피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했던 거죠. 네. 특히 수용소 안에서는 실제로 로고 테라피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것을 밖에 나가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알리고 싶었다는 그게 본인의 소명의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로고 테라피라는 기법이 네. 우리한테 생생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 그렇죠. 네네네. 프랭클은 저는 이제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고 네. 이제 독일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을 많이 쓰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네. 니체는 고통 그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고통받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거든요. 고통의 무의미성이 그렇죠. 더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빅터 프랭클은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네네. 자기 고통의 의미마저도 창조를 해 나가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 네. 고통마저도 성화시켰다고 보는 거죠. 요즘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네. 커다란 의미를 줄 수 있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프랭클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더 큰 위안이 되죠. 아름답기도 했고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이제 네. 아내하고 대화를 네. 해요. 네. 예, 네. 환상 속의 대화를 하는 네네네. 거죠. 이 환상은 우리에게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프랭클이 매 순간 아내를 생각합니다. 네. 너무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만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정도로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네. 장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네. 이제 작업장에서 작업을 했는데 네, 파도 아내를 웅둥이 네. 위로, 네네네. 이렇게 새가 이렇게 네. 날아와서 앉았다. 네, 그 새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아내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내 말고 또 다른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네. 실현이 됐어요. 네. 아내를 만난 건 실현이 안 됐는데 네. 예, 어떤 상상이었죠?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인이 아주 따뜻하고 쾌적하고 밝은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이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과 로고 테라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죠. 네. 학생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고 네. 자기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상상을 매번 매 순간 하는 겁니다. 그건 실현이 됐죠. 그렇죠. 네. 예. 로고 테라피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이 책에서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네. 어떤 일을 하거나 네. 새로 만들어내거나 네. 이럴 때 의미를 찾는 거죠. 빅터 프랭클도 네. 자기의 그 창조성으로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창조성이라는 것 자체가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수용소 안에서도 네. 의미를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로고 테라피를 나중에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일을 통해서 네. 이미 창조적으로 본인은 찾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죠? 두 번째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경험적인 의미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일을 경험함으로써 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또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음.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네. 창조라고 하면 자칫 관념적이고 네. 이념적인 면으로 흘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실제 삶으로 가져와서 경험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네, 네, 새로운 네. 의미를 발굴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일까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태도적 의미입니다. 네. 태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는 상황은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 지금 우리 둘이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떤 일이 생기는 일이에요. 사건이죠. 네, 사건이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음. 이 사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벌써 일어나 네네네.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하는 이 자유를 가진다는 거죠. 근데 프랭클은 이것을 수용소에서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소- 극한의 상황에서 네. 태도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다라는 것. 네. 우리가 프랭클한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실제로 그 이제 안에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네.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네네. 삶의 의미를 다 버린 사람들에 대한 네. 이제 증언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수용소 안에서는 환경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작업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이나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다만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 태도 그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유라는 거죠. 네,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음과 선택, 그것이 나의 모든 길이었습니다. 여기는 인문숲입니다.